안녕하세요. 컨텐츠 산업 창업론 이동훈입니다. 12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수업 중에 2, 3차 시 수업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목요일에 11시까지 줌 라이브로 접속하셔야 하고요. 특별하게 이날 사정이 있어서 줌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저에게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된 가운데서 출석을 못하고 동영상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양해 없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결석하고 동영상 편집본을 완강하시더라도 그분들은 지각으로 처리된다는 점 여러분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3번째 시간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인 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해 보는 과제를 여러분 수행하고 계세요. 조사 목표는 제가 다 훑어봤는데 이제 피드백 드렸던 것처럼 조금 대부분은 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한 채로 잘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게 정말 조사할 만한 목표인가? 저런 서비스가 나왔을 때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좀 흥미로운 한 문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맵을 여러분 작성하실 때 조사 목표를 조금 더 수정해보는 방향을 권고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 맵은 아직 마감일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아직 안 올려줬어요. 하지만 미리 올려주신 친구들의 몇몇 과제물을 검토해 봤을 때 대부분은 다 이해관계자 맵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조사 목표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목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직감적인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기획자 자신이 이건 문제적이야. 이런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해. 그리고 그런 서비스와 방법론을 내가 제시하겠어. 라는 의도로 조사 목표 한 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한 줄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타겟에게, 내가 생각하는 주요 타겟에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줄인지에 대한 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담하게 됐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드 트립이라는 방법, 그다음에 문헌조사 혹은 인터뷰 혹은 관찰하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과연 이 서비스가 정말 나만 혼자 문제로 삼고 있는 서비스 그 조사 목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검증하는 단계는 우리가 뭐든지 목표를 세우면 그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게 정말 유효하지 않구나,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사 목표는 폐기되는 것이죠. 그때 폐기되는 게 차라리 낫다. 뭐보다? 나중에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 망하는 것보다는 초창기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이전에 일단 목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밝혀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걱정하지 마시고 서비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메일들의 피드백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키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수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모든 학생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수업에서 했던 방법론 절차와 우리 수업에서 하는 이 프로세스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수업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학번이 되게 오래돼서 그 수업이 개설되기 전에 나는 다른 수업을 이미 이수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2학년 정도는 작년에 들었던 수업이니까 대부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안도감도 또한 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번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바로 해석하기입니다. 해석하기란 조사된 자료들로부터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선사하는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석하기란 조사된 데이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서비스 전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모든 기본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데이터 파악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서비스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 유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 서비스 목표에 맞는 고객들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건지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퍼소나입니다. 페르소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새로 만들어질 서비스의 특성과 필요 요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의 고객 모델을 선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내가 마치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한 인물, 등장인물의 과거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먼저 염두에 둔 채로 이 인물의 한 특정한 시점만 우리가 이야기 속에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내 고객은 어떤 사람이 될 거고 그 사람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상적인 그러니까 상상들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다만 상상이 상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현실감 있는 상상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합니다. 이 퍼소나를 선정했다면 이 퍼소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그들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타임테이블들을 많이 작성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잠시 활용하고 등교에서는 뭘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서 이 서비스를 다시 활용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시나리오 쓰듯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기획서이기 때문에 줄글로 쓴다기보다는 시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이 1, 2, 3번은 모두 다 고객에 대한 거예요. 누구인지를 내 서비스를 내 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화하는 단계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거죠.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정보 사이의 관계들을 찾아내서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진짜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서비스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사 목표가 있었는데 이 앞에 이 조사 목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체화된 서비스 목표로 거듭나는 거예요. 조사 목표와 서비스 목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조사 목표가 아예 소멸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해석하기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 이게 팀으로 원래는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른 점을 서로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 야 그거 별론데? 넌 뭐 그런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어. 야 그런 인물이 그렇게 고객 여정을 하겠니? 그런 경험을 하겠니?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네 생각도 일리가 있다. 맞는 생각인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게 더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 서로의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서로가 영감을 받아서 서비스를 결국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정보나 아이디어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세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고객 유형 분석하기입니다. 고객 유형 분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에게는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타깃 고객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기본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먼저 하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인 특성, 두 번째, 심리적인 특성, 세 번째, 경험과 지식, 네 번째, 이용 행태적인 특성입니다.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건 사용자는 몇 세 정도 된 사람들인지, 성별은 무엇인지,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놓는 거예요. 언제 어떤 조사 자료가 어떤 지표가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이 자료를 가져다가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화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쓸 때도 마찬가지이죠. 등장인물의 뭐 20대 초반의 삶을 잠깐 다루는 그런 로맨스물이어도 이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사회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뭐 첫 대학에 들어와서 생활은 어땠으며 첫 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언제 있고 뭐 이런 아주 그게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다 설계한 채로 시나리오를 써야 그 인물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첫 번째 단계인 고객 유형을 분석할 때에도 이 고객들이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도 미리 확보해 놓고 조사해 놓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사용자의 태도, 동기, 선호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면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심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해 뽑아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과 지식, 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 시간, 이용 횟수, 관련 지식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서비스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있는 서비스이지만 그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조금 우리가 보강하고 또 장점은 더 키워서 더
더 좋은 서비스, 혹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서비스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달라져야 해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 레퍼런스가 되는 서비스들을 과연 이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떨 때 이용하는지, 이용할 때 특별한 행동 양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용 행태적 특성, 네, 같은 맥락이죠. 평소 주로 그러니까 내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말고도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뭐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UX라 그러죠. 이용하는 순서, 유저의 경험들을 미리 자료로 모아놓는 거죠. 이용상, 특징 등을 모아놓습니다. 고객 분석을 통해서 사용 목적에 따른 산출물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팀원들은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결과물들은 서비스 개발 과정과 여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단계를 진행하는 도중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기획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라는 판단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A가 좋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객 유형을 분석한 4가지 지표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고객 프로파일 시트라는 걸 작성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이지만, 네, 각 유형들을 기술하고, 고객은 신체적인 조건, 심리적인 상태, 서비스 이용 형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해 놓는 거, 시각화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서비스의 이 고객 유형을 분석해 보세요. 과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미있는 작업, 퍼소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퍼소나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의 고객 모델을 세움으로써 새로 만들어질 서비스의 특성과 필요 요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퍼소나는 유사한 행동 패턴을 지닌 고객 그룹을 정의하거나 서비스 컨셉 만들기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설득시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설득할 때 사실 그냥 이 서비스가 무조건 좋아 라고 설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혹은 실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적이죠. 그걸 위해서 퍼소나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고객 관찰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퍼소나 가설을 작성합니다.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얘는 가설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우리가 고객 모델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퍼소나의 핵심은 그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잘 짜여진, 잘 작성된 퍼소나들은요, 그 문서 페이지만 보더라도 우와, 진짜 필요하겠어, 이 서비스가. 진짜 나도 이런 사람인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잘 마련해주는 그렇게 작성된 기획서가 좋은 기획서인 거죠. 따라서 퍼소나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각적인 묘사에서 자세한 일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업이 아니라 기법이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년에 여러분 선배들은 이 퍼소나 작업을 하라 그러면 4컷짜리 만화로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간단한 애니메이션처럼 이 퍼소나의 일상을 고객 여정 맵하고 엮어서 작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들의 결과물을, 여러분 선배들의 결과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퍼소나를 만들 때 유의할 사항, 추상적인 인구 통계학 정보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목표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심 그룹을 정의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목표 시장이라는 건 내
서비스의 타겟이 되는 그들의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 퍼소나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들이 보여주는 동기나 반응은 실제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해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죠. 그래서 막 이름도 가짜로 짓고, 그다음에 나이, 뭐 사는 곳, 뭐 이런 거 다 그 시나리오에 등장인물 만들듯이 캐릭터 만들듯이 가상으로 지어요. 하지만 있을 법해야 돼요. 그럴듯한, 있음직한 그런 인물들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 인물들을 바탕으로 퍼소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트들을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사진, 우리 증명사진처럼 사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름, 뭐 성별, 나이 다 집어넣고, 직업, 가족, 성격, 관심사, 그래서 뭐 이런 시각화하는 거죠. 이런 시각화 모델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들의 한마디, 여러분 그 디자인 방법론에서 요 따옴표 자주 보시죠. 이 활동 시트에서 굉장히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것과 비슷한 형식들을 많이 차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장면들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주된 가치관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 문장 정도로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퍼소나 작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한 문장을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막 여기다가 뭐 이런 거죠. 난 기다리는 일이 제일 지겹고 짜증나. 뭐 이런 한 문장을 썼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 인물의 유형과 난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화내지 마. 세상은 아름다워. 뭐 이런 성격,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 이런 한 문장을 쓴 한 문장을 대표 문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하고는 좀 유형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 정도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니즈.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뭐고, 이 사람의 과제들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험적인 시나리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상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에다. 요 요소들은 꼭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퍼소나 시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퍼소나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고객의 행동 변수를 작성해 봐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태도, 고객이 서비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는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실행 순서예요.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와 행동 변수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 행동 변수별로 인터뷰 참여자의 위치를 도식화해 보는 거예요. 이때 정확한 위치보다는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적는 게 중요한데요. 인터뷰를 했던 수많은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이 사람은 우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쓸 것 같은 사람이고, 뭐 그 기준이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 변수인 거죠. 혹은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뭐 저녁에 활동하는 사람, 이런 게 행동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서로의 상관관계를 작성해 보는 게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그 행동 변수마다 고객의 그룹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에서 8개 정도의 행동 변수에서 항상 같은 그룹에 속한 참여자들, 사용자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들 중에 하나를 대표자로 삼아서 퍼소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퍼소나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감 있는 행동들이나 행동 패턴, 일상생활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 패턴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퍼소나의 특성 파악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 팀원들과 찾아낸 행동 패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하루의 업무나 환경을 묘사하는 것. 글빨이 좀 있어야겠죠? 얼마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퍼소나가 흥미롭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니까요. 좋고 나쁜, 잘 쓴 퍼소나 기획서인지 아니면 잘 못 쓴 퍼소나 기획서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 얼마나 흥미롭게 쓰여졌느냐. 그러려면 글을 좀 흥미롭게 써내주는 거. 네. 하루의 업무나 환경을 묘사하거나 기존 사용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문제점을 설명해 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5번째 과정은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 2단계에서 작성된 관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퍼소나의 특징과 목표 중에서 빠진 정보가 없는지 2단계는 요거예요. 검토하고 이 각 퍼소나가 명확하게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퍼소나의 행동 패턴과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진을 우리 찍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느 인물을 찍거든요. 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대동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최근에 제가 봤던 굉장히 흥미로운 이 퍼소나 파트의 기획 문서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혹은 그 연예인이나 극중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서 가상의 퍼소나로 삼아서 이 문서를 작성한 걸 봤는데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이를테면 전지현 이런 인물들을 사진을 갖다 놓고 이 양반은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캐릭터를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라면 이렇게 활동할 거고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거야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을 진행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서 정도면 보고 싶지 않나요? 그죠? 누구든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활용 팁 보시면 퍼소나를 여러 단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조사 결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번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 이 퍼소나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디자인 프로세스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객 여정 맵이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고객 여정 맵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고객 경험의 흐름에 따라서 정밀하게 분석할 때 유용하죠. 고객 여정 맵을 시각화할 때에는 서비스 상호작용과 이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관점에서 기존 서비스 환경의 기회 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고 최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여정 맵은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쳐서 작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스크 리서치가 끝났죠? 그러니까 데스크 리서치라는 건 뭐였죠?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참고 서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논문을 검색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걸 끝나면 지금 시장 환경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어떤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은 어떤 여정을 어떤 그 상황에 맞닥뜨릴 거야. 이런 것들을 추론하죠. 그걸 통해서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해요. 그래서 가상의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고 그 사람은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낼 거야. 혹은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떨 거야. 아니면 뭐 분기가 될 수도 있고, 봄은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뭐 분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1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여정 맵의 기간은 대부분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맞닿아 있겠죠. 어쨌든 그 데스크 리서치가 끝날 때도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하고, 심층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도 고객 여정 맵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데스크 리서치가 끝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 서비스의 고객들은 이럴 거야 라는 걸 상상하고 구체화했다면, 심층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는 또 거기서 변화되거나 더 보충되거나 하는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때도 이 고객 여정 맵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소나가 도출된 이후에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퍼소나는 아직 도출되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래도 고객 여정 맵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소나가 도출된 이후에는 고객 여정을 이에 맞게 보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사이트를 함께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짠! 그래서 고객 여정 맵은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고,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인물, 가상의 페르소나의 일대기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진 않아야 되지만 또 너무 정보가 적어도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정도 맵을 통해서 만들어요. 사용자 여정, 서비스 전에는 어떻고 서비스 중에는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후에는 어떤 상태로 사용자가 갖게 될 건지. 예를 들면 감정 곡선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이 낮은 거, 감정이 보통인 거, 감정이 낮은 거. 뭐 이를테면 서비스 전에 감정이 낮았다가 서비스 중일 때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서비스 후에는 감정이 여전히 최고조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서비스 전에 감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서비스 중일 때 감정이 좀 올라갔다가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감정이 내려온다. 뭐 이런 곡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들은 뭘 위해서? 개발자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그렇죠. 이 서비스 컨텐츠를 사용할 사람의 만족도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때문에 이 감정 곡선을 설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단계이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여기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관련된 현장 사진 이미지를 붙여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관련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서비스 전에 뭐 아침 여기는 이제 설명을 쓰는 거거든요. 아이고, 너무 두껍죠? 아침 8시 라고 쓰면 아침 8시에 기상, 일반적으로 기상한다. 그럼 관련 이미지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또 그림을 그려야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어떡해. 기지개.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에요. 여기 창문이고 해가 떴어. 뭐 이런 모습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필요한 이유는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출근, 여기 서비스 전에 출근. 보통 뭐 아침 8시 하면 안 되겠구나. 7시에 기상?
출근 혹은 등교. 우리 코로나로 완전 생활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버스, 지하철이 있고, 그림 되게 못 그리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 사진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촬영해서 그걸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전의 모습을 설계하는 건 과연 우리들의 고객이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동기 같은 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앞단계를 설계하는 거고요. 서비스 중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서비스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서비스 이후에는 다시 잠들 때까지 양치질하는 모습이라던가 치카치카 양치질하는 모습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잠들 때까지 그 여정 중에 어느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죠? 네, 시나리오처럼 줄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웹툰처럼 만화 컷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객 여정 맵이다 라는 거고요. 앞서서 잠깐 설명했지만 터치포인트는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고객 여정 경로를 시각화하는 것보다 나아가서 그 여정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터치포인트가 있어요. 터치포인트. 이 터치포인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왜 요 지점들에 요 시간대들이거든요. 이거 잘 맞춰보시면 대략적으로 요런 어떤 지점에 요 지점에 터치포인트가 있다 라고 하면 요 지점에 왜 이 시점, 이 시간, 지점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숏폼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우리 너무 많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게 서비스예요. 그러면 요 출근하는 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요 시간에 사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용자 여정에 요 서비스 전, 서비스 중간, 서비스 후라고 이렇게 3단계로 분리되어 있는 요 과정이 사실은 지금은 서비스 전, 서비스 중간, 서비스 후 이렇게 3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요 과정은 서비스 전, 우리 표현을 다시 할까요? 이게 서비스 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 전, 아이고 헷갈려. 서비스 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비스 전, 서비스 중, 여긴 길고 품이지만 여기 서비스 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전후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서비스 오프, 서비스 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서비스 오프, 서비스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전에 서비스 전과 서비스를 온하기 바로 그 직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 분석에 대한 것들을 터치포인트에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터치 포인트들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요 서비스에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종료할 때에는 왜? 그리고 서비스가 이렇게 짧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서비스가 이렇게 짧을 때에는 서비스가 짧은 이유는 무엇이고, 서비스는 여기는 길잖아요. 이 긴 구간은 왜 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자의 통찰, 기획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작성해 보는 거가 바로 고객 여정 맵이다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네. 아마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키스톤 디자인할 때 이 고객 여정 맵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디자인들로 과정을 거쳐서 고객들을 해석하는 단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짜잔! 새로운 PPT죠. 지금까지 그 퍼소나를 만들고 또 고객 여정 맵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 문서 안에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그 서비스 디자인 툴킷을 활용해서 설명드렸어요. 노파심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런 실제 샘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퍼소나와 고객 여정 맵을 어떻게 문서 안에 구체화할 수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고객 유형을 분석하고 퍼소나를 작업하고 고객 여정 맵을 작업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이슈들을 도출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그 조사 목표, 한 문장의 조사 목표가 실제 서비스 목표로 수립되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감각적으로 예상했던 어떤 컨텐츠 기획들이, 어떤 그런 사업들이 실제 서비스가 발현되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겠구나,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어떤 만족감을 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뭐랄까요, 굉장히 친밀하게,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샘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화면은 현업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UX, UI를 하는 회사, 기업에서 만들어냈던 자료예요.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순서를 거쳐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작업인데요. 그 중에 보면 여기도 이 어떤 사용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기획 문서 안에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뭘로 나타냈나요? 이게 이제 그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장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썸네일처럼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내세운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의 이름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그 다음에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써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캐릭터를 만드는 것처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이 인물이 시간대별로 자신이 일과를 진행하면서 이 금융사의, S금융사의 어딘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실제 사례였으니까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례. 이 S금융사의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걸 활용함으로써 이 사용자가 어떤 만족감을 얻어내고 어떤 일들을 되게 손쉽게 용이하게 해냈다라는 것들을 이 장표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장표들이 그냥 사용자가 사용했어 라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그 사용자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과연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소통하는 것, 마치 우리가 만화를 보듯이, 카툰을 보듯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바라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면 제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거겠죠. 혼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팀으로 했다면 이런 정도까지 해보세요. 근데 뭐 이러려면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또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동선들을 줄여야 하니까 사실 무리가 되는 건 사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2단계까지 요구하진 않고요. 이런 정도? 네.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 디자인에 페르소나 하나를 설정해요. 이름. 딱 봐도 나문인지 알겠죠. 나문이 배우예요. 네, 그 사진이 꼭 나문이이지만 나문이 아닌 것처럼 나문이 배우가 아닌 것처럼 네, 좀 약간 이미지를 뭉개놨어요. 이름을 알려주고 나이, 그다음 가족관계, 특이사항, 건망증이래요. 그래서 손녀에게만 다정하고 관심사는 드라마다.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 가상의 모델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니즈를 적어요. 사실은 요 특징과 니즈 안에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서비스의 목표, 서비스의 요구사항, 서비스가 충족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 이 특징과 니즈, 페르소나의 특징과 니즈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은 이 나할매라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 딸을 대신해서 퇴근 전까지 손녀를 돌본대요. 특히나 손녀에게만 다정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네,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즈가 뭐냐면 손녀에게 들은 것, 식사 시간 등 정보를 편리하게 기록하고 싶은 평소의 요구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은 있지만 능숙하지 않아요. 때문에 쉬운 육아일기 어플이 필요하다. 뭔가 손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서비스의 목표라던가 조사 목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 퍼소나의 특징과 니즈만 보고서도 이런 퍼소나를 내세웠을 때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지 않으세요? 그죠? 육아일기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누가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할머니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용이하고 편리한 그런 육아 어플을 만들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봐도 어떤 식의 서비스가 구체화될지 예상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할머니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이 할머니는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이 서비스를 체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제 어린이집이 끝나고 손녀를 데려오는 길에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할머니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기잖아요. 게다가 딸이 퇴근하고 와서 손녀가 저녁은 언제 먹었는지 잠은 어떻게 잤는지 종종 물어보지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 딸이 나에게 베이비너스라는 어플을 깔아주었다. 오늘부터 그 어플을 사용하게 됐는데 육아일기를 체크박스 형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용법, 조작에 대한 예시가 들어있어요. 이 서비스는 뭔가 일기를 타이핑해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쉽고 편리했다. 어플을 이용해서 기록한 결과뿐 아니라 아이가 챗봇과 대화한 내용도 저장되어 있다. 어떤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챗봇도 있구나. 그것들을 오늘 퇴근한 딸에게 보여줬더니 무척 기뻐했다. 이런 게 바로 퍼소나와 그 유저에 대한 맵을 만들어낸 포함하고 있는 한 장의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가 대략적으로 구상이 되시죠? 또 다른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김바쁨씨. 가족은 아들. 특이상 무뚝뚝하고 하나에만 집중하고 휴식.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이혼한 아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를 데려가서 돌보고 야근이 잦아서 아이가 늦게까지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이 사용자에게 경험 시나리오는 이렇다. 앞에서 우리가 나할매가 처음으로 소개받은 베이비 너스를 처음으로 소개를 받고 그거를 첫 사용해본 소감을 경험 시나리오로 구현했다면 이 두 번째 퍼소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경험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두 개의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어떤 상황들을 연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베이비 너스를 구매하고 일주일째. 이미 일주일 정도 활용했던 거예요. 사용했던 그 경험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서비스가 런칭되어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겠구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식의 경험들이 발현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두 페이지만 봐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최근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육아일기를 작성하거나 챗봇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다. 사실 육아일기나 챗봇 기록을 처음부터 페르소나 1에서 이렇게 썼다면 우리가 육아일기나 챗봇 기록이 이 서비스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할매에서 이미 육아일기를 작성했더니 챗봇 기록을 했더니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 페르소나에 대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기획서를 보는 우리들이 이미 육아일기나 챗봇 기록이 이 서비스에는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나서 어플을 봤는데 며칠 전에 아내가 작성한 육아일기 기록을 보게 되었다. 이혼했는데 뭔가 같이 쓰고 있나 봐요. 그죠? 이혼했지만 아이 때문에 부부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엄마가 쓴 걸 봤더니 아이가 오이를 싫어한다. 사실 이 아내가 작성한 육아일기 기록이라는 건 결국엔 이 서비스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특징을 이 서비스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기능을 하죠. 경험 시나리오 요 한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어쨌든 아이가 오이를 싫어한대요. 어제 아침밥을 거부하던 이유가 오이 반찬 때문임을 이제 알았다. 챗봇 기록도 살펴봤는데 아이가 야, 뭐 동그라미 너는 아빠랑 낚시 가봤어? 내 짝꿍은 가봤대. 부럽지? 하면서 챗봇하고 얘기했대요. 새삼 내가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아이에게 무심했구나. 낚시 가보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가. 뭐 이런 아이의 속마음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경험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이렇게 퍼소나와 고객 여정 맵을 한 페이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객을 설정했어요. 고객은 직장인이고 이름은 한세리, 여성, 32세, 프로페셔널한 스타일리스트, 꼼꼼함, 효율성 강조, 물건 분실에 민감한 완벽주의자. 관심사는 패션 트렌드, 뷰티, 푸드, 유기, 동물.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설계해놨던 거죠. 네, 대표적인 인물을 끌어왔어요. 아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캐릭터라던가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 있었던 캐릭터, 주요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퍼소나나 고객 여정 맵을 다루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예인 스타들에 대한 이미지, 그들의 생활 패턴, 예상하고 있는 어떤 예상치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그대로 고객 여정 맵으로 옮겨오면 우리가 낯선 서비스를 소개받고 있지만 이 낯선 서비스를 굉장히 친근감 있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되게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외 촬영 스케줄이 많아서 공항 이용 빈도가 높고 촬영 시 필요한 의상이 많아서 여러 가지의 캐리어가 필요하고 캐리어에 고가의 중요한 패션 소품이 들어있어서 그것의 총책임자이고 귀국 시 많은 양의 옷, 액세서리, 화장품들을 구입하고 그럼 어떤 식의 서비스일까요? 예측이 가세요?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러면 두 번째 퍼소나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살 거야 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예요. 50대. 여자, 남자. 이들의 관심사는 가족, 스포츠, 해외여행. 뭔가 퍼소나 1과 퍼소나 2의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자녀의 독립으로 부부의 시간이 많아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식이 가능해요. 국내외 여행을 즐기고 신세대 못지않게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한대요.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나할매 씨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구체적인 경험 시나리오가 지금 이 페이지에는 빠져 있죠. 때문에 어떤 서비스인지 구체화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하지만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죠. 뭐 여행에 필요한 무언가이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50대 부부이지만 스마트한 기기를 잘 다룬대요. 그러니까 뭔가 IT 기술을 접목시킨 여행에 관련된 상품 아닐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캐리어에 어떤 IT 기술을 도입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기능들을 내 캐리어가 지금 어디 공항에 가면 우리 캐리어 찾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걸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은 캐리어를 출시한다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어쨌든 네 그런 서비스의 어떤 감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식의 페이지가 훨씬 더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획서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예요. 이건 아주 예전에 제가 기획했던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건데 뭐 이런 거죠. 퍼소나 디테일 이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이거든요. 최고가 되고 싶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의 따옴표이죠. 이 김희성이라는 아이는 5학년인데 좋아하는 건 영어, 피아노, 닌텐도 그 다음에 잘하는 것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래요. 얘는 어떤 아이냐면 상위 1%를 위한 스페셜 한 퀘스트 존을 선호하는 아이이고 스펙 관리에 효과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서비스다라는 걸 이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국제중 입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아이스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스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 월드의 스페셜 퀴즈존은 공략 경쟁이 불붙었다. 영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 김희성. 영어 달인의 타이틀만큼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 사실 QNPC, 퀘스트를 주는 NPC예요. 그러니까 내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PVP다. 더 연습해서 월드 최고의 영어 달인이 되어야지. 뭔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다. 그 목적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퍼소나의 모델로 선정된 김희성이라는 친구의 어떤 욕망, 욕심이 되게 많은 아이로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의 욕망까지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태로 디자인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고 이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의 시나리오 내러티브를 한번 보시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게 고객 여정 맵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나할매의 사례로 보면 경험 시나리오죠. 얘를 시나리오 내러티브라고 표현한 건데 PM 9시 PM 9시? AM 9시겠죠? 어머 잘못 썼네요.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복도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다. 밤새 아이스월드 스페셜 퀘스트 존의 수학의 제왕 타이틀을
다른 학교 아이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뭔가 경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호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학교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차례대로 탈환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면서 내가 가진 영어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꼭 사수하란다. 아, 부담 100배. 하지만 꼭 사수하고 말 것이다. 밤 10시. 우와,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나 봐요. 학원에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아이스월드에 접속했다. 스페셜 존에 들어갔지만 아직 선전포고장은 날아오지 않은 듯했다. 새로 생긴 영어 스페셜 존에 들어가서 가볍게 퀘스트를 수행하고 아이스와 콘을 얻었다. 그때 날아온 쪽지, 옆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온 영어 PVP 신청이었다. 승부는 시작됐다. 밤 12시.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준비 모임 카페에 들어가니 벌써 나의 PVP 승리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다. 자, 2시간 동안 게임을 했나 봐요. 이 아이스월드라는 서비스에 접속해서 뭐 영어를 가지고 친구와 대결했나 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는 뭐래요?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준비 모임이라는 또 다른 어떤 공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서비스에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었다라는 건, 자, 우리 서비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로 써요. 결국은 이런 서비스는 사실 부모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페르소나를 만든 거죠. 네. 축하 인사를 받고 방학 때 할 영어 봉사 모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림피아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산골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일은 정말 신이 난다. 벌써부터 방학이 다 기다려진다. 어마어마한 스펙의 어린이죠. 네. 또 다른 예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이 친구는 뭐랄까, 공부를 막 한다기보다는 포인트를 많이 모으고 싶어. 이래서 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진도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정동모라는 친구는 아니에요. 5학년도 아니고 야구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이랑 도덕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가상의 모델, 그러나 있을 법한 아이인 거죠.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무엇인지, 네, 어떤 서비스가 구현될 건지를 예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총 4가지의 그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4가지 샘플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샘플을 잘 기억하셨다가 뭘 하시면 되죠?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과제. 유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과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퍼소나를 설정하고 그 퍼소나가 고객 여정 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서비스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지,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어떤 충족감, 만족감을 얻게 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간단한 시나리오 형태 혹은 시각화 자료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퍼소나는 기본적으로 가상의 고객 모델을 한 명 설정하셔야겠죠. 이미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가족, 성격, 관심사, 주요 특징 등등등등. 여러분이 이걸 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넣어도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넣으셔도 돼요. 네. 등장인물 캐릭터 설계하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셔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셔서 퍼소나를 한쪽에다 만드시고, 그 퍼소나가 이 서비스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게 될지 그 흐름을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만화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스토리보드화한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 형태, 그냥 나 할매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제시하셔도 되고,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셔도 됩니다. 얘도 괜찮고, 아이고 안 넘어가.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도 괜찮고, 이런 형태의 시각화 작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한 장만 만드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그래서 뭘로 올리셔야 되죠?
그죠? PDF로 파일로 올리셔야 해요. 제출일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 날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네,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포함해서 과제 하나만 더 남았어요. 8. 이제 종합편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한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목표, 이해관계자 및 유저 시나리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대략적으로 이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라는 컨셉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 정도의 과제가 요 과제 7 말고 과제 8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과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여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하지만 뭐 우리 수업 자체가 워낙 이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 봐야 하는 저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 같이 특강하면서 얼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특강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이전 특강이 조금 학술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주 특강은 실제 문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특강이 될 겁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자세한 안내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날 줌에서 여러분 11시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